다양한 주제가 이제 역사 아카데미에서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주제가 아니고 저 태평양 건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사 분야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한국사 하면은 주로 이제 한반도가 중심이 되고, 그 한반도를 이웃한 만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러시아 땅, 아니면은 물 건너를 한다면은 일본까지 보통 이제 영역인데, 태평양 건너서 한국사 분야를 확장시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죠. 저는 이제 이 분야에 사실상 처음 개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분야를 처음으로 개척을 해서 한국사의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 미주, 재미 한인들, 유럽의 한인들의 활동을 소개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영역을 세계화시켰다, 이런 저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는 뭐 힘들었죠. 자료도 없고 선행 연구도 없고,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료 모으고, 그래서 미국에 많이 갔죠. 가서 자료도 많이 찾고 또 수집하고, 제가 독립기념관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공적으로 출장을 좀 많이 갔어요. 미국 쪽으로.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기념관에 해외 한인들의 자료들을 많이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쌓이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가고, 그러면서 해외 한인들, 특히 미주의 한인들에 대한 독립운동에 감탄을 하게 됐죠. 그동안 항일 무장투쟁만이 독립운동으로만 최고였던 시기였어요.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독립운동, 미주의 한인들, 그에 대해서 연구할 때 학계에서도 아무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주목하지 않았고요. 무슨 독립운동이냐라고 비아냥 같은 그런 소리도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10년, 20년, 한 30년 이렇게 연구하면서 축적이 되면서 학계에 발표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꼭 어열투쟁, 항일투쟁, 군사투쟁만이 다는 아니다 라는 것들, 다양한 방면에서 독립운동, 또 직접 일본과 싸우진 않았더라도 그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분투 노력했던 우리 해외 한인들의 삶도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인정하게 됐죠. 그러한 인정이 오늘날 많은 이제 해외 동포청도 생기고, 이제 많이 해외 교포에 대한 관심, 정부의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당연히 해외 한인들도 우리의 동포이자, 또 단순히 또 재배 투표권까지 주어서 국민의 한 사람까지 이렇게 여길 정도로 소중한 우리 민족의 자산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산이 되기까지 우리 해방 이전 미주의 한인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오늘 1919년 3.1운동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가 가장 사실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일종의 약간 격동의 어떤 독립운동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의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 하나 있고 41년에 한 번 또 있습니다.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폭격하기 전부터 시작됐던 미주 한인들의 또 격동의 독립운동의 시기가 해방 때까지 있거든요. 크게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오늘 강의하는 이 주제가 됩니다.
오케이. 예. 3.1운동 하면은 우리 국내 독립운동으로 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당시 해방 이전까지 한 10,000명도 안 됐습니다. 하와이, 멕시코, 쿠바, 미국 본토 다 합해도 한 9,000여 명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10,000명이 안 됐죠. 그 넓은 땅에 10,000명이 안 됐으니 이거 모래 속에 잡히 정도로 아주 소수의 한인들이 살았습니다. 이민으로 가서 1903년에 우리 이민 갔죠. 3년에 1월 달에 하와이 도착하면서부터 공식 이민이 됐는데, 물론 그 전부터 미국에 간 한인들이 쭉 있었습니다. 공식 이민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 200여 명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하와이 본토까지 이렇게 갔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출입국 기록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는 주로 이제 상인들이 많았고, 장사하는 사람, 유학생들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공식적인 이민은 1903년 1월 13일 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공식 이민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처음으로 우리 그 당시엔 조선인이죠. 조선이 사람들을 미국 땅에, 그 당시 미국 본토는 아니고 미국의 어떤 통치를 받는 하와이인데, 하와이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재미 한인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왜 이 3.1운동, 미국에서의 3.1운동을 조명하는가 하면은, 재미 한인들이 국내외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힘의 원천이자 전 세계 한국 문제를 국제 여론화한 선봉자들이었다라는 점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한국의 문제를 재미 한인들을 통해서 국제 여론화, 국제 문제지구로 만드는 그 통로 역할의 역할자로서 재미 한인들이 했다는 사실을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3.1운동은 우리가 참 최대의 독립운동 대사건인데, 이걸 통해서 만주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는 또 알다시피 상하이에 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죠. 3.1운동은 우리에게는 정말 대사건인데, 근데 그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은 3.1운동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3.1운동, 오히려 도쿄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난 국내 3.1운동, 이것이 촉발될 수 있는 배경의 역할, 그 배경의 역할을 재미 한인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제 좀 소홀히 했었죠. 그냥 도쿄의 한인들이, 유학생들이 독립운동하고 그 영향 속에서 또 국내 3.1운동 준비가 되고, 물론 국제적인 배경은 있었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니, 파리 평화회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런 것만 주로 했지, 재미 한인들이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3.1 독립선언, 이런 영향까지 미쳤으리라고는 사실 많이 생각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런 글을 오늘 조명을 해 보려 합니다. 그 제일 스막이 뭐냐 하면은, 뉴욕 소약국 동맹회의 참가 활동입니다. 그게 언제 나냐면은, 뉴욕 소약국 동맹회의가 1917년 10월 달입니다. 10월 29, 31일 3일간 열리는데, 뉴욕 소약국민 동맹회의에 한인 대표가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해서 국제회의에 아주 뛰어난 활동을 벌이죠. 이때는 이 뉴욕 소약국 동맹회의는 크게 1차 17년, 18년 2차 해가지고 크게 2번의 국제회의가 열리고, 참석 대상자는 약소민족이에요.
강대국에 끼어서 뭔가 신음하고 있는 약소민족들, 독립을 원하는 민족들, 이들이 만든 국제회의가 소약국민동맹회의입니다. 뉴욕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래서 처음 1차에는 24개국, 18년에는 22개국의 민족 대표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의를 만든 단체가 소약국민동맹회인데, 이 동맹회는 1917년 6월 달에 뉴욕에서 결성이 됩니다. 이것이 결성되는 가장 큰 배경은 윌슨 대통령이 새로운 어떤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망하고 또 약소민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거를 정치적 이상이죠. 인류의 그 어떤 유토피아 같은 그런 이상을 내세우면서 또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참전, 연합국 1차 세계대전의 참전의 명분으로 삼아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미국 의회를 하고 참전 결의를 얻어내갈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때 1918년 17년 이까지 1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될 때였죠. 지금 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 3년 뒤에 이제 미국이 참전 선포를 하는데 그동안 지켜봤죠. 그리고 미국은 장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 물자 팔아서, 군수 물자죠. 식량 팔라고. 처음에는 독일척, 추축국, 그 다음에 연합국척 다 팔았어요. 그래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영국의 연합국 쪽으로 이제 기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윌슨이 참전 명분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것이 그동안의 시대가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즉 제국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불법이 만연한 힘의 시대. 그래서 성자는 패자에게 억압을 통해서 평화를 강요했다라는 거죠. 동등한 조건의 민족 간에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이런 걸 내세웁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 이런 주장을 통해서 참전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을 주장을 하죠. 민주주의.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윌슨은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을 이렇게 왜고하면서 새로운 시대, 약소민족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줍니다. 여기에 사실 독립을 꿈꾸고 있던 강대국에서 속박을 받던 수많은 약소민족들이 용기를 얻죠. 그 용기 통해 가지고 17년 10월 달에 소약국 동맹회를 결성합니다. 특히 집행부 이사부 있는데 24개의 민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24개의 이사 중에서 이승만이 한국 민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참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승만 평전, 이승만 연구 많은 글에서도 이승만이 이런 국제회의에 등단해서 이사로 이렇게 있었던 거는 사실상 그동안 없었어요. 몰랐다가 이제 자료가 발굴이 되면서부터 이승만이 국제회의를 대비하고 하면서 이사로 참여했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하와이에 있었을 시기인데 그때부터 나름대로 하와이를 떠나서 국제회의, 그러니까 국제외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소약국민동맹회의 조직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자신의 경쟁적인 라이벌이었던 박용만을 한인 민족 대표로서 청거해서 뉴욕으로 보내죠. 그래서 본인이 갈 수 있었는데 아마 본인은 안 가고 박용만을 보냈습니다. 17년까지가 이승만, 박용만이 그나마 가장 사이가 그나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18년 1월부터 완전히 정세가 하와이 내 한인 사회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또. 그래서 이승만과 박용만이 거의 결별을 하죠. 박용만은 문무를 겸재한 인물이었어요. 문무. 이승만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이 박용만은 문과 무를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군사운동 미국에서 더 네브라스카 헤스팅스 대학에서 실제로 한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1909년부터 1914년까지 해외 최초의 군사 교육을 시킨 인물이 박용만이에요. 이 모습도 이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공부하면서 ROTC, 지금 말하면 ROTC 해서 군사 교육도 받고 그래서 그런 인물입니다. 국민 개병설도 만들어서 온 국민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군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책도 만들고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인물을 이제 외교 활동의 인물로 이승만이 청구를 했었죠. 이승만의 내용 보면은 여기 언론인으로도 활동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걸 읽지는 않고요. 박용만은 이제 여기서 개막식 첫날 저녁회의 때 5번째 등단해서 연설을 합니다. 한국인들 지금의 현상과 일본인들이 식민 통치의 실상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실 이 박용만의 연설물도 그동안 몰랐죠. 학계에서 그래도 미국 문서 보관소에서 찾아서 겨우 이렇게 학계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런 박용만의 활동은 당시 미국 언론들에게 크게 인상을 줬죠. 특히 더 서베이라는 뉴욕에 본부로 된 서베이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잡지인데 여기서 박용만의 활동을 소상하게 이렇게 게재를 함으로써 박용만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운동가로서 그동안 네브라스카에 뿐만 아니라 하와이에서도 박용만은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것을 1914년에 설립을 해서 하와이의 청년들을 군사교육을 시켰어요. 민족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물이 국제회의에 참가하면서 이런 소감을 남깁니다. 동맹회에 참가해서 갑자기 한국 독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어느 날이든지 한국이 독립하려면 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외교, 군사 활동이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박용만은 국제회의를 통해서 군사운동만 중시하다가 외교의 국제외교의 중요성을 깨닫죠. 이 활동이 사실 국내에서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는 이 계기를 찾을 수는 없는데 19년 3.1운동 이후에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한성인민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할 때 이 박용만은 외무부 총장에 임명이 돼요. 외무부 총장. 그러니까 외교 담당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군사운동가가. 물론 통합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도 외무부 총장이 됐는데 이승만이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외무부 총장이 부임을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베이징으로 가서 단독 활동하는데 아마 아마 본인은 아마 국무총장,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같은 걸 원했을 텐데 아마 외무부 총장이 됐다는 것은 17년에 이 활동이 암암리에 국내까지 이렇게 소문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한들이 준비한 제2의 서막은 언제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 1918년 11월 11일 날 1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파리 평화회의 또는 파리 강화회의가 1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개최된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18년에 특히 윌슨이 14개주의 평화 조건 해줘.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자결의 원칙도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국제혁명 창설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많이 약소민주에 주목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민족 자결주의죠. 그리고 또 제국시대의 종말과 함께 민주주의 새 이념으로 활동한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거. 우리가 3.1은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 보면은 새로운 신시대가 오도다 하면서 자꾸 신시대에는 윌슨이 주창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윌슨이 주창했던 이 평화 조건은 어떻든 약소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럴 때에 재미 한인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곳은 뉴욕의 한인들이었어요. 뉴욕의 한인들. 뉴욕의 동부보다 서부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캘리포니아. 왜? 먹고 사는 게 가장 쉬웠어요. 왜? 우리는 한 가진 게 없거든요. 이것도 안 되지, 이 말도 안 되지.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캘리포니아의 농장, 오렌지 농장, 아니면 쌀 농장, 채소 농장, 그 많은 땅 아니면 빌려서 그 농장 가꾸면서 하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한인들이 많았죠. 네. 거의 대부분. 동부 쪽에는 별로 없었어요. 뉴욕의 당시에는 한 20여 명, 뉴욕 다 인근을 포함해서. 여기에, 뉴욕의 한인들이 1차 세계대전 종결을 보면서 당시 이 미주 한인 사회를 총괄하고 있던 본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대한인 국민이라는 단체입니다. 그게 중앙총회가 있고 그 밑에 지방총회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다음에 하와이 호놀룰루에는 하와이 지방총회가 있어요. 이 대한인 국민의 중심기관 미주 한인 사회를 일종의 일종 관리하는 한인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죠. 자치기관이자 독립운동기관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뉴욕의 한인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서 편지를 보냈죠. 당시, 북미 지방 총회장이 이대희한테 보내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안청호에게 보내지. 편지가 이렇게 왔다. 빨리 뉴욕의 한인들이 이렇게 움직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청호가 할 마음이 없었어요. 걔네들하고. 왜냐면은 뉴욕의 한인들은 대한인 국민회의 관할 밖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중앙총회가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뉴욕의 한인들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죠. 이게 신한회, 뉴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신한회를 만들고 회장 신성보, 서기 조병호, 아시죠? 조병호, 콜롬비아 대학 그 당시에 이제 공부 18년 가을에 입학을 해서 공부할 때인데, 외무원 김원식 의원 이렇게 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뉴욕의 한인대 신한회는 또 살펴보겠지만은
소수였어요. 인원도 얼마, 자금도 약하고. 근데 중심은 대한인국민회인데, 아무튼 대한인국민회와 신한회가 두 단체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대한인국민회는 이제 우선 2차 뉴욕의 소약국민 동맹회의 대표로서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을 선정을 했습니다. 3명을 해서 대표로 파견했는데, 이승만은 하와이 이민국의 그 뭐라 그러나 이민 그 본토로 가기 위해서 이민국의 검열이 필요해요. 그 검열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뉴욕 소약국 동맹회의가 다 끝난 뒤에 미국 본토로 들어갑니다. 참가를 못해요.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 이게 이제 뉴욕 소약국 동맹회의는 이틀에다가 뉴욕 소약국 동맹회의는 파리 강화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약소민족의 예비회의였어요. 본 게임이 뭐냐면 파리 강화회예요. 여기에 약소민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파리 강화회의거든. 여기에 대표를 정한경을 뽑습니다. 중앙총회에서. 물론 이제 이게 그 역할에 이제 안창호, 중앙총회장 안창호가 했는데, 정한경을 뽑아놨더니 왜 당시 최고의 인물이었던 이승만을 왜 안 뽑냐 해가 여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승만을 강화회의 대표로 합니다.